안녕하세요. 기자이자 작가인 토리입니다. 오늘은 독서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책을 읽는 방식은 사람마다 또 상황과 목적마다 매우 다르고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분명히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독서, 아니면 정말로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 독서의 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는 읽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고 싶은 잘못된 독서 팁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은 책 100번 읽어라. 사실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책 100번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여러 봤는데 너무 진지하게 정말로 매우 중요한 조언인 것처럼 해서 혹시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 책을 정말로 잘 읽고 싶다면 한 책을 100번 정도 읽는 정성은 필요하구나, 100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곧대로 들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재화입니다. 과연 세상에 어떤 책이 100번을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는 성경책, 그리고 불교 신자에게는 불교 경전밖에 없습니다. 사실 같은 책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기도 아주 특수한 연구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지 독서를 잘 하고 싶다는 목적에서 한 책을 아주 깊게 100번 반복해서 읽어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번 반복해서 읽는다는 건 그거는 그때부터는 독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때부터 신앙 행위인 겁니다. 읽는 것 자체가 기도이자 신과의 교통이자 자기 수양이자 도를 닦는 수준에 이르는 어떤 그런 류의 행위입니다. 그거는 독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책 읽는 걸 독서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종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교인에게 경전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책, 100번을 읽어도 시간 낭비나 인생의 허비가 아닌 책이 이 세상에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아주 매우 드물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 책만 100번 넘게 읽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100번 넘게 읽은 독서 행위로 인해서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칩시다. 그 책 읽기는 이미 독서의 영역을 넘어선 겁니다. 그건 이미 그게 직업이거나 아니면 강박에 가까운 집념 혹은 변태적인 집착을 가진 어떤 취미의 영역, 아무튼 독서와는 이미 다른 차원의 활동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여러분께서 책을 잘 읽어서 내 삶에 도움을 받고 싶다, 독서를 지혜롭게 하고 싶다, 이런 목적이시라면요, 한 책을 100번 반복해서 읽는 건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책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물론 책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읽기만 해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읽는 양에 비해서 나의 내면이 채워지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고 할까요? 이런 독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단순히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자신만의 독서 지도와 맥락을 갖고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일단 닥치는 대로 많이 읽는 게 좋다고 말하거나, 읽은 책을 마치 과시하듯이 이렇게 줄줄이 늘어놓고 보여주는데 치중하는 그런 경우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그런 모델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책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이 책의 지성사적인 위치, 이 책의 문화사적인 전후 맥락, 다른 책들과의 관계를 아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 관련된 영상을 보실 때도 나는 이거 읽었고 저거 읽었고 이렇게 자랑하는 컨텐츠보다는요, 책의 전후 관계 맥락, 그 큰 흐름에서의 어떤 의미,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그게 정말로 전문가적인 역량인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만의 독서 맥락을 쌓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독서법 영상에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책이랑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의 완독 여부는 어디까지나 읽는 사람의 전략적인 선택에 달린 것이지 의무나 당위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독 자체가 사실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책이 별로 많지 않던 시대에도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책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조선 후기인 19세기 한문학을 대표했던 문장가였던 홍길주가 쓴 수여방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 권의 책이 대략 70에서 80면쯤 된다면 그 정화로운 것을 추려내면 10여 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속된 선비는 처음부터 다 읽지만 그 알맹이의 소재는 알지 못한다. 오직 깨달음이 있는 자는 한 권 안에서 단지 10여 면만 따져보고 멈추어도 전부 다 읽은 사람보다 보람이 2배나 된다. 이런 까닭에 남들이 바야흐로 2-3권의 책을 읽을 적에 나는 이미 100권을 읽어 치울 수 있고 보람을 얻는 것 또한 남보다 배나 된다. 자, 속된 선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정말로 핵심이 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책을 무조건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에 따르면 속된 선비? 다 읽고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자, 네 번째입니다. 그 책을 실제로 읽었을 때만 독서했다고 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책을 안 읽어도 독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 있지만요. 이건 어떤 면에서 독서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첫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안 읽었지만 독서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그 책의 배경과 맥락, 콘텍스트를 아는 경우, 그리고 그 책에 대한 강의나 2차 저작물을 읽어서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줄거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모두 독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책을 여러분께서 한 10% 정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독서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애매한가요? 자, 답은 이렇습니다. 책 전체 분량의 몇 %를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른다면 설령 책 100%를 다 읽어도 아까 말씀드린 속된 선비처럼 정말로 그 책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컨대 반드시 그 책의 활자를 몇 % 정도 읽어야지만 독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독서라는 개념을 좀 넓게 봐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비독서 역시 독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프랑스 파리 7대학 교수이자 문학 비평가인 피에르 바야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표지 독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스24의 MD로이라는 저자가 쓴 책 고르는 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표지 독서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나옵니다. 표지의 제목, 부제, 앞면, 뒷면의 핵심 요약과 저자 소개까지만 봐도 이 책을 어떤 의미에서는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독서의 한 방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출판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저 역시 매우 동의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책의 활자를 몇 % 이상 읽어야지만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화문이나 이렇게 도심 나가시면 대형 서점도 들려보시고 또 지역의 독립서점 구경 다니시면서 어떤 책이 인기인가, 여기는 어떤 책을 어떻게 큐레이션 해놨네, 이렇게 제목과 표지만 쭉 둘러보는 것, 그것 자체도 매우 훌륭한 독서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권위 있는 기관의 추천 도서는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대 권장도서 목록 100권 중에 헤르만 헤세의 지와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주로 눈독을 들이면서 챙겨서 읽는 목록인데요. 저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이 책을 서울대 권장도서라고 하니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지만 서울대 권장도서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책이 과연 미성년자가 읽기에 적합한 책인가? 왜냐하면 이 책에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좀 변태적인 것도 있어요.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도 예술적인 고통, 자아분열 같은 굉장히 매우 추상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챗 GPT 대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책이긴 하지만 미성년이 읽기에는 몇 가지 점에서 부적합합니다. 중학생에게는 부적절하고 고등학생이라도 문학적으로 훈련이 많이 된 경우에 어른의 지도하에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굳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읽을 필요가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나이대에 읽었으면 더 좋았을 소설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해밍웨이, 피츠제럴드, 찰스 디킨스, 오헨리 좋은 고전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굳이 지와 사랑까지 읽을 필요는 없었다. 또 어떤 책은 아이들의 세계인식이나 가치관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운 사춘기 시절, 또 미성년 시절에 굳이 다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놔두고 굉장히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작품을 읽힐 필요는 없다 싶거든요. 추천 도서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나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나에게 또 우리 아이에게 부적합한 책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이 아이에게 읽힐 책을 조사하면서 저는 새삼 나의 독서력이 참 일천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좋은 고전은 안 읽고 왜 이렇게 난해한 독일 문학책만 많이 읽었던가. 그래서 좀 아쉬움도 들고요. 그래서 아이만 읽히는 게 아니고 아이 읽을 책 주문하면 매번 저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누군가 내 독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줬었다면 나 역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더 성장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좀 느낍니다. 아이들 독서 지도해 주실 때 추천 도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같이 읽어보면서 골라주고 가이드도 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추천 도서 목록 던져주고 거기 있는 책들 그냥 사주기만 할 게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읽으면서 분별하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독서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모르고 무작정 받아들이면 독이 되는 상식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잘못된 상식, 잘못된 통념은 주의하시면서 즐거운 독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